지금부터 저희 사례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사회복지사는 사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지적장애인 가족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드린 자료 보시면 됩니다. 할머님과 지적장애인 형제가 함께 거주하고 계시고요.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이고 형제가 모두 장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형제는 지적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좀 부족해서 크고 작은 피해를 당하고 계셨습니다. 어르신은 자신이 사망한 후에 자녀들이 어떻게 지낼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계셨고요. 아들들이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것도 걱정이지만 계약 등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낮에는 이제 아들들이 별다른 활동도 안 하고 있어서 할머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신데 비용 처리 등의 경제적인 부담도 또 크다고 하시고요. 이분들과 같이 의사결정이 다소 부족한 분들의 경우 성년 후견 제도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충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네, 이런 사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실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례인데 사회복사들이 생각보다 성년 후견 제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복사들이 그 전문가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후견 제도를 잘 몰라서 사례를 소개하거나 또 이게 사례에 대한 도움을 줄 때 그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영상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성년 후견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을 사례들이 많은데 당사자들은 뭐 그렇고 사회복지사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관장님께서 성년 후견 제도 설명도 해주시고 대상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우선 그 성년 후견 제도, 우리가 이 성년 후견 제도가 시행된 게 벌써 7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2013년 7월인데요. 당시에는 그 금치산, 한정치산자 이렇게 호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장애인분들의 인권이 침해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이 사회복지계 또 세계 그 장애인 그 권리서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강조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민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년 후견 제도라고 이름을 하고 있죠. 그 성년 후견 제도는 장애인분이나 또 치매 노인 또 미성년 자녀들 또 그리고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하는 그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그 의식이 없는 그런 환자분들도 이런 어려움에 놓이게 되죠. 네, 시청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유형별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한번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미성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미성년 후견 사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미성년 누굽니까? 19세 이전에 미성년자들이 친권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또 부모님이 교도소에 구금이 되어 계셔가지고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바로 이 미성년 후견 지정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년 후견이죠. 이 성년 후견은 유형이 4가지나 됩니다. 오늘 이제 하나씩 잘 들어보죠. 첫 번째는 좀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자기 의사 표현을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정신적 제약의 상태가 굉장히 높은 장애 정도가 높은 거죠. 자기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이런 분들은 성년 후견, 그래서 피성년 후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한정치산자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피한정 후견인, 이분들은 자기 표현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지적장애에서 심하지 않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본인이
가게 가서 먹고 싶은 것도 사 드시고 또 부모님하고 대화도 가능하고 또 장애인 복지관도 이용하고 이런 분들이죠. 그런데 때로는 계약을 잘못하거나 또 때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를 받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이럴 때 후견인이 지정이 된다 그러면 이 피한정 후견인의 인권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특정 후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특정 후견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예요. 치매가 아주 그 초기 단계, 우리가 이제 건망증인가 치매인가 이렇게 일상생활 다 본인이 직접 하고 계시는데 간혹 걱정이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좀 소개를 드려보면 어머니가 이제 경치매인데 자녀분이 이 어머니가 자기 그 주택을 만약에 팔 것이 걱정이 돼요. 이제 이럴 경우에 그 사건에 대해서 해당 그 부분 그 권리 침해 요소가 있는 주택 매매만 특정 후견으로 해가지고 도움을 줄 수가 있답니다. 자, 네 번째는 그 임의 후견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임의 후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저도 정신적 제약이 올지 치매가 올지 몸이 아플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미리 후견인을 지정을 해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에서도 요즘 이런 사례들이 좀 나옵니다. 그죠? 이제 내가 몸이 더 아프면은 네가 내 후견인이 되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미리 그 공증을 통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그 법원에 등록이 되면 임의 후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피후견인을 그 피임의 후견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답니다. 종류가 생각보다 많네요. 이거 한꺼번에 외우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 관련된 자료들을 같이 조금 찾아보면서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나중에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나온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좀 해볼까 해요. 지역사회 내에서는 충분히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인데 의사결정 능력이 조금 다소 부족하다 보니까 계약 등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보시는 분들, 이런 사례가 참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사회복지사들이 회의하는 장면을 저도 이렇게 봤는데요. 우리 사회복지사들 고민이 있죠. 사례 관리할 때 우리 그 사례 관리 대상의 그 지적장애인 분이 핸드폰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핸드폰이 그 잘못된 계약이었어요. 과다하게 징수가 되거나 또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가지고 또 자기가 또 비용을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분이 후견인 그 도움을 받는다라면 그 잘못된 계약을 취소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후견 제도가 아니면 그 계약은 성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후견 제도를 사례 관리에서 잘 활용한다라면 그 대상자분의 삶의 그 질, 또 그 삶의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지금 휴대폰으로 인한 이제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은 휴대폰으로 인한 피해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지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해도 오히려 고마운 분들로 여기거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같이 이제 지역사회에 계신 이런 지적장애인분들 보면은 이분들 명의로 막 핸드폰 막 개설되어 있고 데이터도 엄청나게 쓰고 휴대폰비 대납해주고 이런 경우 너무 많이 있는데 이미 계약이 막 성사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염려만 하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상황으로 오는 경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럴 때 이분이 그 후견 제도를 활용했다면 이런 전제가 붙는 거죠. 근데 그것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부분은 뭐 어떻게 권리 침해된 부분을 회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똑같은 유사한 문제를 이제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가족이 후견을 한다든가 또 전문가가 후견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써서 앞으로 다가올 그 문제, 어려움 이것을 예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의사결정 능력이 다소 부족한 분들의 재산 관리를 많이 도와주는 부분이 설명이 됐는데 그거가 다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후견 제도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영상에서 소개됩니다만은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이게 이제 두 가지 핵심이고요. 또 하나는 피후견인의 장애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는 지체장애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그 사고하는데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제외가 된다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적장애가 아닌 그 지체장애인 분이 노모가 그분의 이제 일상생활을 원조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에 이 노모가 당신 사후에 우리 아들 어떻게 하지? 걱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사회복지사들도 도움을 주다 보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때는 바로 우리 복지제도를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활동보조인 원조하게 해주고 또 뭐 정말 필요하다면 요양시설로 안내를 한다거나 또는 다른 그 가사 그 원조를 할 수 있는 뭐 친족을 그 도움을 받는다든가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 결정 능력, 정신적 제약 정도를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 되게 많이 했는데 관장님께서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오늘 우리 첫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핵심은 누가 피후견인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걸 안 거예요. 자, 첫 번째 미성년자 있습니다. 두 번째 완전히 도움을 줘야 될 그 분들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그 부분적으로 우리가 한정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 피한정 후견인 있고요. 또 네 번째는 특정한 사무만 도와주는 특정 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몸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 의무후견 제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신적 제약 유무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후견제도 안 하는 것이 그분을 위해서 더 좋은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정신적 제약이 있다라고 볼 때는 후견이 도움이 될 것인가, 그 가족들과 그 당사자와 충분히 수기해서 그 연계해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려움에 놓일 수 있는 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듣다 보니까 대본에 없지만 제가 갑자기 요약이 됐어요.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결할 것이냐, 성년후견 제도를 잘 활용할 것이냐,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제도를 둘 다 잘 알고 그 대상에 맞게 적절하게 잘 지원해드리는 게 저희 사회복사들의 역할이잖아요. 역시 다 알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죠? 제가 원래 요약 잘해요. 맞아요. 아는 만큼 일할 수 있다. 모르면은 우리가 그 도움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잔소리 분위기로 가시죠.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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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은 많은 그 지원을 할 수 있다. 오늘 그 핵심이네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까지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요. 열심히 이제 이 영상을 좀 보면서 이 내용을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